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며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현장에 있던 검사와 자신이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인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압력이라고 규정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 행위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냐고 되물어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9번째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확진 9건 가운데 5건이 강화군에 집중되고 있지만 감염 경로 파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5살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 가을 첫 단풍이 설악산에서 시작됐습니다. 2주 뒤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장관 사태가 벌써 2달 가까이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잡아놓고 있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조국 장관이 왜 이리도 집요하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이유가 검찰 개혁만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출장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자신의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성찰해달라.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이 메시지에는 조국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매우 엄중한 공개 경고로 읽힙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섭 없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한 말이냐고 묻자 청와대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검사 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졌지만 청와대는 개인의 일이라며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 즉각 답을 냈습니다.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 해석하면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뜻이 될 것이고 여기에 검찰이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관망해오던 청와대까지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면서 여권 전체가 검찰을 압박하는 위태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대검찰청은 1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자주 쓰는 원칙론적인 문장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사실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진행될 것임을 뜻하는 대목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조 장관의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 관련 여권의 정치검사 색출 공세에
사건의 본질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닌 수사 압력 사건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 검사와의 통화 문제를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유출 여부를 떠나 전화통화 사실 자체가 피의 사실이나 수사 기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에 공세해 수사 결과로 말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관련해서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 사법 처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조국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김영란법 위반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지죄, 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결자 해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유출한 검찰 내부자를 색출해 처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검찰과 계속해서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어왔었다는 그런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범인은 윤석열 총장에게까지도.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박주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당시 119를 불러야 한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했으나 엄마가 깨어나 쉬겠다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출처불명의 정보를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검사와의 부적절한 통화 논란에 휩싸인 조국 장관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한 인륜의 문제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과거 자신의 발언이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조국 장관의 이중 잣대에 맞췄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파문에 조국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야당은 통화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하죠.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 조 장관은 수사 방해나 지시,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 장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건 전화에 대해 딱 걸렸다며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단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향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었죠. 조 장관은 검사와 통화가 남편의 도리였다는 듯 말하지만 통화 당시 검사에게 자신이 인사권자인 장관임을 분명히 밝힌 뒤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여러 번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죠. 조 장관은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논란 때도 아내를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처가 그 압수수색 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 그랬. 하지만
정작 가족 펀드 의혹을 규명해줄 오촌 조카에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귀국 권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조 장관이 주인공이다시피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조 장관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까요?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것도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후보자 시절 자신이 한 약속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장관 관련 의혹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친동생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웅동학원을 중심으로 한 조 장관 일가의 수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과거 대출받은 35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 숙소로 돌아간 조국 법무장관 친동생 조모 씨. 위장 이혼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조사 중이었어요. 검찰이 오늘 조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웅동학원의 공사비 대출금 35억 원의 행방도 추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웅동학원은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동남은행으로부터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공사를 맡은 복수의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조 장관 일가로 흘러가 재산을 증식하는 종잣돈이 된 게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조 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보한 100억 원대 공사 채권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 씨와 전처의 위장 이용과 부동산 매매 의혹, 그리고 이들이 함께 만든 법인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고의 패소 의혹이 불거진 웅동학원 2006년 소송 당시 이사로 재직한 만큼 배임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최근 조국 펀드의 운영업체인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에서 회계법인까지 연루된 주가 조작 공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오촌 조카와 익성의 부사장이 회계법인을 바꿔가며 투자회사 가치를 크게 부풀린 건데 그 정황이 담긴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2차 전지 음극재 제조업체 IFM의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2017년 6월 설립됐는데 설립 18일 만에 작성된 이 보고서엔 기업 가치가 무려 1,291억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레드펀드로 연결되는 익성과 그 자회사인 IFM의 기업 가치 부풀리기에 조 장관의 오촌 조카와 익성 이모 부사장에 이어 A회계법인 B상무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손익추정 계산에서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 가치 평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일 IFM 김모 전 대표의 자택과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임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5차례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금 흐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 기업 가치 조작 의혹과 가담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서 딸을 연구보조원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딸과 또 다른 연구보조원을 채용하고 각각 16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1원만 올려놓고 정 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협력사업 지원서입니다.
연구원 3명과 연구보조원 2명이 참여한다고 써 있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연구비 1,20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딸인 조모 씨와 A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한 뒤 수당과 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각각 16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 배우자가 영재센터 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받았던 돈 160만 원도 정 교수 측 계좌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 역시 동양대에서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경북 영주에서 200km가량 떨어진 고려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결국 정 교수가 허위로 연구보조원 2명을 올려 국고보조금 320만 원을 빼돌렸다는 의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이 경력에 적어 넣었던 이 학교 연구보조원 활동 역시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전국의 전현직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문에 서명한 3천여 명의 교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 숫자만 발표했을 때 가짜 명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명단 공개로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반면 내일 주말을 맞아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립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민심은 조국 아웃.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전국 전현직 교수들이 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조국 장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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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전국 299개 대학 4,366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대학별로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가 223명으로 가장 많이 서명에 동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명한 교수들 가운데 3,265명은 자신들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악성 서명을 1차적으로 걸러낸 뒤 3단계 검증 작업을 통해 서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교수 모임은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서명을 계속하고 행동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어제 광주와 부산에서는 대학 교수와 강사 등 만여 명이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내일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주최 측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장관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라면 명백한 물타기 공세지만 이번 기회에 고위층의 입시 특혜가 정말 없었는지 다 한번 파헤쳐보자는 순수한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국당도 못할 것 없다는 입장이어서 급물살을 타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깜짝 제안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입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가 조국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 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사실상 여야의 구체적인 합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75%에 달할 만큼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국회 윤리위나 별도 독립기구에서 조사하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으면 대학의 입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조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대학들은 보존 기간이 지났다, 자료가 사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실천 의지는 없이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이미지만 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도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자료 제출 요청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바로 나서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6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의 자택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본청이 포함이 됐습니다. 최근 윤 총경이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과 관련해 검경 사이에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윤 총경의 골프와 식사 등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압수수색이 표면적으로는 윤 총경과 버닝썬 유착 의혹에 대한 재수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과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 총경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불거지면서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윤 총경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회사는 조 장관이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으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WFM 대표 김모 씨는 정 씨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강남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에 조 장관과 윤 총경 사이 관계가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이번에는 조국 장관 관련 뉴스가 아닌 우리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요구할까 말들이 많았는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첫 협상에서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돈이죠. 김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1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49억 달러, 약 6조 원이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 예고했고, We are also revitalizing our alliances by making it very clear that all of our partners are expected to pay their fair share of the tremendous defense burden.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방한했을 때도 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인건비 23억 달러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는 미군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도 어긋나는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에는 영향이 없었던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협상 대표를 외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을 선임한 것도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정화 비용 등을 내세워 미국의 요구액을 깎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적대 행위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 행위면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신준명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머뭇거립니다. 9.19 합의에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차 묻자 이번엔 질문을 되받아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언쟁이 이어졌지만 정 장관은 도발이라는 점도 적대 행위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도발은 아니다. 그러나 적대 행위가 아니다랍니까? 우리는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위에 다시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핵의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답답한 상황이죠. 동북아 안보 지형은 그러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 방위백서를 내놨는데 독도를 자기들의 땅으로 표기하고 항공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어서 우리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2019년판 방위백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가게를 열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이 백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백서에는 영공 침범 시 항공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독도 상공으로 전투기 긴급 발진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자위대법에 따라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두고 일본 정부가 항의했다는 내용도 백서에 담겼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일본 총괄 공사대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e white paper? 국방부도 국방무관을 불러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갈등을 반영하듯 일본은 주변과의 방위 협력에서 한국을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실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면서 확진 농장은 9곳으로 늘었고 잠시 전 경기도 양주에서 의심 신고가 또 한 건 들어왔는데요. 이 확진 판정 가운데 5건이 강화군에서 발생하자 강화군은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3만 8천 마리에 달하는 국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권용민 기자가 위기에 빠진 강화 상황 전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가. 통제선 너머에서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 다 소독하고요. 1km 떨어진 곳에서도 살처분 돼지 매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 농가 2곳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화에서만 나흘 연속 확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이곳 강화군에서 나왔습니다. 돼지열병은 구제역이나 AI와 달리 공기로 전파되지 않지만 주민들 사이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발병되면 우리가 자꾸 바이러스 공기로도 전염이 돼서 우리가 지금 곳곳에 강화도에 이로써 지난 열흘간 확진 농가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보다 빠른 확산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화군은 살처분 대상을 모든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만 8천 마리 규모로 인천 지역 사육돼지의 88%에 달합니다. 5건이 강화입니다.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화군은 조기 종식과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살처분 농가들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네, 보셨듯이 인천 강화군에서만 나흘 연속 돼지 열병이 집중 발병하고 있지만은 이 감염 경로와 발병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차량인지 시설인지 아니면은 태풍이 문제였는지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송병철 기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양돈 농가는 35곳입니다. 그런데 가축 분뇨 처리장은 한 곳뿐입니다. 분뇨 차량이 농장을 차례로 돌며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습니다. 확진 농가가 나온 강화도와 성모도는 섬입니다. 자체 도축장이 없어 돼지 운반 차량이 자주 섬을 나와 외부를 출입했습니다. 경기 연천의 2차 확진 농가와 강화의 9차 확진 농가는 같은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내 5건 발병 농장 사이에도 사료나 퇴비 차량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차량이 있어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저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달 초 태풍 릴링이 강화도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북한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등이 남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 확진까지 걸린 기간은 1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 안에 포함됩니다. 오염된 농장에 돼지들이 어떤 가공물이나 이런 게 묻은 물질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젖병증이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광화군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아파트 분양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분양에 나선 강남의 한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은 최소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세 자릿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정준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려듭니다. 서울 강남의 이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당첨만 되면 바로 5억에서 6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특히 기회 호평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곳에는 다 당첨되는. 지난 24일 분양한 강남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115대 1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에 10,000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올해 강남권에선 최초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곳 모두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최소 12억에서 13억 원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현금 부자들 사이에 청약 과열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특히 무주택지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다소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어지는 로또 분양 열기에 목돈 없고 집도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최근 전국 신도시 곳곳에 높은 벽면에 창문은 작은 이런 주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 안을 들여다보면 집 한가운데 정원이 있어서 중정형 주택으로도 불리는데요. 집에서만의 휴식을 취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겠다는 현대인의 생각이 깃든 주거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형식의 집이 생겨난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규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자체가 높은 담장에 규제를 가하니까 아예 집을 담처럼 만든 겁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주택가. 2, 3층 건물이 질비한 가운데 유난히 높은 외벽들이 눈에 띕니다. 창은 작고 벽은 높아 주택인지 일반 건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입구를 찾기가 힘든 집도 있습니다. 현관이요?
엄청 높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집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외양은 요새 같고 중앙에 정원을 둔 소위 중정형 주택입니다. 사생활 보호와 방범성을 높인 설계입니다. 건물 밖은 이렇게 벽으로 둘러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정원을 집 내부에 조성했습니다.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힘든데 집안에서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아무도 안 보고. 요즘 수도권 신도시에 중정형 주택이 우후죽순 생기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나무가 없고 나무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 집은 조금 삭막해 보이죠. 되게 예쁘다, 살고 싶다, 그냥 이런 간단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에 중정형 주택이 집중되는 건 이들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때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담장 높이는 1.2m로 제한됩니다. 더욱이 담장은 콘크리트나 벽돌이 아닌 살아있는 나무로만 둘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담장을 없애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기대할 건 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담장으로 얼굴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낮은 담장으로 사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집 안에 보면은 좀 불안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 좀 자유스럽지가 못하잖아. 나무 울타리는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나무를 관리되니까 좋고. 결국 대안으로 폐쇄형 집을 짓는 겁니다. 중정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하여튼 도로변에서 차단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사생활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지자체 기대와 달리 주민 간 소통과 교류는커녕 단절과 불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중정형 주택은 건축비도 더욱 듭니다. 비슷한 지구 단위 계획은 세종, 위례 등 전국 신도시 곳곳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라든가 지역의 건설업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재산권만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지어야 하니까. TV조선 차순우입니다. 5살 난 아이가 의붓 아버지에게 손발이 묶인 채 이틀 동안 맞아 숨졌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구급차와 순찰차가 들어옵니다. 구급대원이 다친 아이를 싣고 급히 달려갑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의 한 주택에서 5살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군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몸에는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군데군데 멍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당연히 의식도 없었고 호흡도 없었고요. 바로 그래서 심폐소생술 진행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군은 의붓 아버지인 26살 이모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 씨는 A군의 손발을 묶은 채 이틀 동안 분기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아들 셋을 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 씨가 폭행할 때 집안에는 아내와 자녀 3명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아내도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아이들을 해치겠다며 아내를 협박해 신고를 막았습니다. 남자 목소리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욕하는 거 그냥 소리 빽빽 지르는 거야. 여자는 목소리를 내질 않아.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땅으로 돼 있는데 북한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군사시설까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서해 한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한박도에 북한이 시설물을 설치한 뒤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는데
군이 막아서 무산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한박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이 이양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보고서입니다. 해수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실태조사를 한 무인도서 292개에 한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5월 한박도에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설치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보고서엔 우리 측 행정주소와 함께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관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의 반대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존처럼 절대보전 섬지역으로 분류됐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입니다. 해수부는 군의 출입을 요청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행정구역에 포함된 한박도를 별도 보호구역으로 관리해왔지만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한박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가 2010년도에 한박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던 게 있습니다. 한박도는 한국 땅입니까? 한국 땅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군사시설이 설치된 이후 한박도가 분쟁 대상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한국지역 난방공사 노조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노조의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노조 지도부에 한꺼번에 후원금 영수증까지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난방공사 노조 한 지부의 정치 후원금 영수증 안내 메일입니다. 영수증 실물을 받지 못했지만 행랑으로 보내준다니 하루 이틀 안에 전달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 앞서 안내했던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후원금 영수증은 본사 기획부에서 문서 수발로 지사로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노조 지도부에 후원금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보내면 이를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입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노조원의 후원인지도 알기 어렵다는 의원실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공사가 직접 개입한 흔적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노조원 업무 메일에는 집행부와 공사 대관 담당이 알아서 영수증을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의원실과 노조 집행부 그리고 공사까지 후원금 명단을 공유했을 거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난방공사 측 요청으로 영수증을 보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공사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단풍은 가을의 전령사라고 하죠. 이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이르면 2주 뒤 다음 달 중순쯤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전국의 명산들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능선 곳곳이 단풍으로 울긋불긋합니다. 올해 첫 단풍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색깔도 너무 선명하게 잘 올해는 더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황홀했어요. 등산객들은 백두대간 기암괴석과 어울린 설악산 첫 단풍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무엇보다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는데 단풍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지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단풍은 하루에 20km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첫 단풍 시기는 북한산이 다음 달 14일, 계룡산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첫 단풍이 들고 2주가 지나면 단풍이 절정을 이룹니다. 설악산은 다음 달 16일에, 내장산은 11월 3일쯤 단풍이 가장 화려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중순이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단풍 역시 매우 곱고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일교차가 심한 단풍철에는 방한용품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80년대 선술집이 부활하는 걸까요? 서서 커피를 마시고 서서 식사를 하고 서서 술을 마시고 스탠딩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루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억의 팝송이 흐르는 조그만 공간. 셰프들의 바쁜 손놀림 끝 주문된 음식이 나오고. 그런데 테이블 아래 의자가 없습니다. 혼자 오던 단체 손님이던 모두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앉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덜 답답하고 좀 더 활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대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선술집 형태인데 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스탠딩을 한다는 거는 창업적 관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적은 공간을 차지해서 적은 비용만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1차적인 장점인 거죠. 백화점 내 한 소시지 판매 매장은 가볍게 먹고 갈 수 있게 의자 없이 테이블만 마련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일부 커피숍도 커피를 바로 뽑아 서서 마실 수 있게 입석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술, 혼밥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면서 다양한 매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서서 먹는 초밥 스탠딩 바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즐기기 위한 문화가 확산되며 의자를 사라지게 했다는 분석인데 가성비와 편리성을 갖추면 서서 먹고 마시는 문화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밥 딜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중음악가에게 노벨 문학상이 돌아간다면 아마도 폴 사이먼 차지가 될 거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유시인 폴 사이먼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흐르는 영화 졸업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인공은 연인을 운명처럼 만나고 떠나보내고 찾아 헤매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계절도 함께 흘러갑니다. 이 노래 4월이 오면을 닮은 시가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입니다.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가을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늦은 장마 지나보내고 모진 태풍 둘이나 겪고서야 하늘은 마침내 평온해졌습니다. 건조한 남서풍이 불어와 대기의 습기가 마르면서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가을 햇살은 수채화처럼 온 세상을 투명하게 칠합니다. 햇살은 경춘선 철로변 호수에 떠서 고기비늘처럼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고저넉한 산사마당, 야트막한 시골 돌담을 어루만집니다. 번잡한 도시에서도 가로수 이파리 사이로 살랑이듯 빛납니다. 한여름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쬐던 햇살은 어느덧 낮고 비스듬히 그리고 편안하게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가을 햇살은 일 없이 쪼이고 싶어지죠. 그래서 가을은 사색하고 명상하고 관조하는 시간입니다. 욕망과 폭력이 뜨겁게 난무하는 여름을 지나 가을의 초입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평정을 되찾고 삶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도록 어지러운 세상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새치 혀로 토해내는 가전 요설과 마음을 후벼파는 독설과 정오를 들쑤시는 욕설이 춤을 춥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아우성과 손가락질이 잦아들고 평온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9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가을이 오면 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전북과 경북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밤사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 지역은 빗방울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야외 활동에 지장을 주진 않겠네요. 오늘 설악산에서는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맘때와 같은 시기에 시작된 건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 늦여름이 남아있는 것 같죠. 동쪽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따뜻하게 데워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역시 한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대전과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